담비의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책은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이라는 신간 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곽수종님,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돈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까? 수많은 책들이 주식을 이야기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서들이 독자들에게 손짓을 한다. 수많은 책들을 다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다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세계 경제에 대해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과 해박함을 가지고 경제 관련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전달해주는 사이다 경제학자로 유명한 곽수종 박사의 신작입니다. 경제란 일반인들이 학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제기사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때이지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경제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정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든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겉모습의 현상에 속아 표류하게 된다. 저자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시중에 돈이 어떻게 풀리고 다시 모이는지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시대가 거칠고 빠르게 전개되면서 2023년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책은 현실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돈을 운용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을 읽고 어떻게 시장에 역행하지 않고 순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이 담긴 이 책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트 2는 다가올 미래, 돈의 흐름이 바뀐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소제목의 내용 또한 눈길을 끕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주기가 있다. 예를 들어 주역이나 명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대운이 10년마다 돌아온다고 한다. 경제학에서도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있다. 길게는 50년까지 보는 경기 사이클 이론도 있다.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2019년 말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개 10년을 단위로 벌어진 세계의 질서 변화를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구소련의 붕괴,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2011년 EU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경제 붕괴, 202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10년을 주기로 한다. 국가, 기업, 개인은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국가는 패권이
기업은 수익과 시장 점유가, 개인은 부의 축적 등이 주된 관심사다. 세계 패권을 거머쥔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개인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를 갖길 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패권을 거머쥘 수는 없다. 전 세계 287개국이 있다면 그중 10%의 나라가 패권을 선점한다 해도 틀리지 않다. G20이 그렇다. 하지만 이 국가들도 패권을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은 없다. 기업과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 10%의 기업과 개인이 전 세계 물류와 수익 및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세계 리더로서의 힘을 가질 때 대부분의 기술 문명을 선도한다. 이때 글로벌 표준화와 룰 세팅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인 기업과 개인의 자산 축적도 늘어간다. 국가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지원한다. 유럽 중상주의 시대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었다. 영원한 패권 국가가 있는가? 세계 1위의 기업이 영속하는가?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다. 개인도 100년의 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의 패권 변화의 사이클은 100년, 500년을 단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위기의 4가지 변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4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그것은 바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다. 고물가와 고유가는 서로 상관성이 높다. 고금리와 고환율도 마찬가지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돈이 크게 풀렸다. 2008년 이후 시중에 풀린 자금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만 11.6조 달러다. 참고로 한국의 1년 GDP 총액이 1.5달러 규모다. 둘째,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이 경제가 좋았던 시절에 60에서 79% 수준이다. 물류와 사람 이동이 제한되었다.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아직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적극적이지 않지만 곧 나타날 상황이다. 그렇다면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셋째,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한몫을 한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공급을 차단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 가격은 여전히 높다. 돈이 무작정 풀리면 돈값은 떨어진다. 사과가 많이 열려 수확이 늘어나면 사과값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돈값은 무엇일까? 바로 금리다. 돈을 사면, 즉 돈을 빌리면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이자, 즉 금리이다. 돈값, 즉 금리가 떨어지면 빚을 갚기가 쉬워진다. 흔한 게 돈이라서 그렇다. 그러니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긴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늘 재정적자에 무역적자까지 쌍둥이 적자국으로서 빚을 탕감받기가 쉬워진다. 버블은 마냥 팽창하지 못하기에 언젠가는 터진다.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할 때, 불황 또는 대불황, 대공황에 진입할 때 정부는 돈을 뿌리고 당연히 돈값인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가 후퇴한다는 의미는 기업 수익이 급락한다는 의미이기에 주가도 급락한다. 성장이 정체되면 고용도 정체되고 물가가 오르는 반면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주택시장도 냉각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돈이 엄청 풀렸으니 돈값인 금리도 떨어지는 데다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추었고 이를 통해 돈줄난 시장은 자본시장을 파고들었다. 1985년 이후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비슷한 상황이다. 주가가 급등했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출렁였다. 금값도 고공행진이다. 소비자 물가도 급등한다. 하지만 이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보통 경기 회복기에는 금리가 올라 뜨거운 시장 열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함이다. 바로 이 점에서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현대 통화이론, 즉 MMT라고 부른다. 다가올 미래 경제위기는 이렇게 진행된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한다. 확률 계산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다. 예를 들어 세계 대공황 및 불황이 인류 역사에서 17번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11번이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되었다. 대부분 불황이나 대공황의 트리거는 부동산 버블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위기의 끝은 부동산 시장의 급락 혹은 버블 붕괴로 나타난다. 확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 이를 경제 위기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대공황이나 대불황의 조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위기의 조짐은 2006년 이전부터 있었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가정을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팬데믹 사태.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셋째,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넷째, 고물가의 냉각 문제 등이다.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이 전망하는 유럽과 중국 상황. 최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뒤늦은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 시장 전망에 부합하며 당분간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금리가 오를수록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개도국과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는 점증할 것이다. 특히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역시 정부와 공조해 외환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에 엔화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기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급격한 엔화 약세는 기업의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준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보는 향후 경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게 핵심이다. 이것을 한중 관계에 접목시키면 한중 교역의 가파른 성장은 곧 한국 경제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미 연준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눈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사실상 글로벌 경제에 있어 핵심 내용이다. IMF와 미국 연준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 IMF는 2022년 7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서 지난 4월 대비 큰 폭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거듭 언급하지만 에너지 가격 및 식품 가격 급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이 같은 연속적인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충격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일 따름이다. 지난 2022년 7월 18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1년 내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5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전월 30%보다 상승한 47.5%다. 미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금리 인상에 나선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부자가 아닌가? 같은 정보를 놓고도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 각자가 위험, 즉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 둘째,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 셋째, 위험에 대해 중립적인 투자자 등이다. 각자가 자신의 위험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위험 선호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먼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돈이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소위 큰손이라 불리는 부자나 기관들이다. 세계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금에 비해 주식의 상승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같이 금값보다 주식시장이 좋다는 것은 금은 돈을 투자해 매입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럴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월스트리트 카지노 게임, 즉 주식시장 투자는 다양한 인적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채 점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소위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자하니 나도 투자한다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의 성향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 보다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값이 올라야 하지 않을까?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더 많이 유동성을 풀려고 한다. 경기가 둔화되면 주식시장도 불경기다. 현금이 가치가 없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하니 결국 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등한다. 금이 급등한다는 의미는 현금 가치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업과 개인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돈을 빼게 된다.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서 런이 발생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의 가치는 하락한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때는 주식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어도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은 현금을 빨리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편다. 이를 통화 긴축 또는 스퀴징이라 부른다. 이처럼 돈 가치의 변화는 금과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돈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기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된다. 한편 위기를 맞이한 사람도 자신의 돈 관리에 대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면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금융 시스템은 항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투자자에서 회사 및 모기지 대출 기관에 이르기까지 돈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배관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파이프가 막히고 돈이 흐르지 않을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은 1930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신용 위기 등처럼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유동성은 자산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낸다. 현재 상태에서 돈으로 흐르기 때문에 액체로 표현된다. 때로는 중간에 열기가 가해지면 기체로 변해버려 오간데가 없어지는 황망한 사태도 발생한다.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돈의 양을 말하기도 한다. 금값의 변화로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실업률, 소비자 물가 및 금값 등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경제에서 말하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및 후행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지표는 금값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금값의 변화에 주목하면 앞으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인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값은 현금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따라서 금값이 비쌀 때 현금의 가치는 낮다. 반대로 현금의 가치가 높을 때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팬데믹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열기. 누군가 용산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용산은 필자가 적어도 7, 8년 전에 미래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한 곳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뉴욕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맨하튼이다. 맨하튼 안에서도 센트럴 파크 주변의 땅값과 집값이 가장 비싸다.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도 제일 비싼 곳이 하이드파크 주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지금은 강남 일대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도심공원이 있는 곳, 통일까지 언급하면 너무 거창한 시나리오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수십 년 이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주택지 가격이 비싼 곳은 분명 도심에 공원이 있는 곳일 것이다. 산업에서 돈이 흐르는 방식. 21세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은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드론, 우주항공, 로봇, AI, 메타버스와 AR, VR, 바이오 및 보건신약, 반도체, 배터리, 3D 프린터, 센서, 섬유, 스마트시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수없이 많다. 6G, DHK 웹 3.0의 시대에 이어 양자 컴퓨터 시대까지 신산업의 확장과 전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할 것이다. 돈은 이런 산업으로 투자 자금이 되어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매출 수익을 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받고 파생되는 새로운 산업에 재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100원의 투자가 10년 뒤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세기의 초입부다. 기술 패권을 쥐면 산업 패권을 쥐게 되고 산업 패권은 글로벌 기술 표준화와 룰 세팅을 통해 조세 경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조세 경제란 일정 기간 로열티를 받거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자국 부채를 일시에 타국에 떠밀어버리는 효과 등을 의미한다. 힘들여 일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조공 곡물이 들어오니 이것보다 편리한 부가가치 창출 경제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지 못한다면 적어도 주요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정밀 가공과 화학적, 물리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힘은 교육을 통해 축적된다. 이커머스는 여전히 대세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수행되는 상업 거래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비자 제품,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및 고객 지원과 온라인 경매, 지불 게이트웨이, 온라인 발권 및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전 세계의 급속한 도시화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2021년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었다. 지난 2022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글로벌 이커머스 핫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점유율은 2.5%로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52.1% 점유율을 보인 중국이 차지했고 이어 미국, 영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과 전자상거래 기업 간의 연결망으로서 5G 기술 구현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원활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G 시대가 오면
AI 기능이 먼저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마케팅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정확히 고객의 니즈를 판단하는 AI와 6G 기술로 고객에 대한 온라인 쇼핑의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계의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참가자들은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불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금융시장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일부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